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1355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추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빨리빨리 추천 눌러주시고요. 네, 이상하죠, 얼굴 색깔이. 내가 지금 당황스러워. 왜 이러는지. 예. 근데 저기 뭐야, 왜 이러지? 예, 후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이상해. 지금 좀 이상. 옛날에는 마음이 좋으면 몸이 따라 좋아졌는데 지금은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몸이 못 따라가. 그게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들면 몸이 마음을 못 따라간다. 내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50견이 오나? 미치겠어. 이게 지금 이제 기압이 좀 낮아지는 것 같죠, 지금? 기압이 지금 낮아져서 그런가. 곧 비가 오려나. 기압이 낮아지면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여튼 26도야. 비 온다는 얘기는 없는데. 예. 그쵸. 지금 7월인데도 예년에 비해서 지금 너무 안 덥죠. 그죠? 예. 올해 하여튼 뭐 흉년 들겠어. 봄에는 가뭄이 심하지, 여름에는 안 덥지. 원래 이렇게 좀 이제 그 봄에 비가 저기 제대로 내리고, 그리고 이제 이 여름에 떼약볕이 막 이렇게 쨍쨍 저기 빛이 나야, 그래야 이렇게 그 곡식들이 여물어지는데, 올해는 막 봄에 가뭄이 심한 데다가 지금 이제 여름인데 덥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6월 20일에서 7월 한 20일 정도까지가 그 장마 기간이잖아요. 비가 많이 와야 돼. 그때 항상 우리가 비가 많이 왔어. 근데 지금 보니까 마른 장마라 그러잖아, 이런 거를. 예. 지금이 마른 장마예요. 비가 많이 안 와. 예. 비가 지금 많이 좀 안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 26도? 지금 이 시간에? 예. 지금 이 시간에 한 26도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보면은 참 그 26도가 나한테는 그러니까 26도 미치면 발이 시려. 진짜 신기하게 26도 미치면 발이 시리고 26도 넘으면 발이 안 시리고. 예. 뭐 이제 가뭄에 뭐 전염병에 난리도 아니죠. 그러더니만 이제 지금 오늘은 또 이번엔 또 폭발 사고가 났어요. 예, 그래서 울산에 있는 한화케미칼에서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여섯 명이 지금 사망했다. 현재까지. 예, 여섯 명이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죽은 사람들이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예, 그 얘기도 좀 저기 자세히 합시다. 그래요. 진짜 사고공화국이죠. 예. 오늘은 좀 컨디션이 이러니까 오늘은 좀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 월요일 날이, 예, 월요일 날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에 방송을 좀 못합니다. 예. 그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제부의 두 번째 기일이에요. 예, 우리 제부의 두 번째 기일이 돌아오는 월요일이라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동생네를 데리고 그때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제가 방송을 못 한다는 거, 예, 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무슨 뭐 제부 기일까지 챙기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제부가. 예. 이 우리 제부가 이제 경상북도 사람인데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살갑게 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에요. 좀 무뚝뚝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제부가 나랑 우리 신랑을 너무 좋아했어. 나랑 우리 신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이제 우리 동생한테 혼나고선 우리한테 잃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늘 그러고 또 이제 우리 동생하고 둘만 있으면 맨날 싸우는데 나랑 우리 신랑이 같이 있으면 한없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도 맨날 같이 다니고 그러게 이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우리 제부가 좀 그 굉장히 키도 크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참 여렸던 거예요.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게 11월 16일이었는데 12년 11월 16일에 감옥에 들어가고 한 달 반 지났을 때 그러니까 아니 한 달이 지난 12월 중순에 우리 제부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12월 27일경에 그 교모세포종이라는 진단이 나와. 그 교모세포종이라는 게 소위 뇌세포를 이렇게 잡아먹는 암세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병하면 6개월 만에 죽는 병이래. 그래갖고 이제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한 달 만에 그 병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7일에 내가 이제 2월 8일에 출소했어요. 근데 이제 12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이제 매달 검사를 한 거야. 근데 계속 상태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 거의 뭐 뇌 상당한 부분이 사고가 나버린 이제 녹아버린 상태에서 내가 2월 8일에 출소를 했는데 그 출소하자마자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거야. 뇌세포가 막 붕괴되던 그 현상이 그 2월 달 이후로는 더 이상 뇌가 상하지는 않는, 그런데 이미 뇌가 너무 많이 상한 상태라서 이제 그 2월 달부터 한 5개월을 투병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됐어요. 이제 우리 동생은 계속 이제 아니라고, 그, 내가 감옥 가기 전에 벌써 많이 아팠다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랑 때문에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 병이 발병해서 6개월 만에 죽는다는데 7월 7일에 그렇게 갔으면 그게 나 때문이지 누가 어떻게 아니라고 그러겠어. 그게 나한테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왜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농사 짓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농사 짓는다는 그 친구가 옛날에 이제 내가 그 뭐야 되게 멋진 물리학과 남자애가 있다 그래갖고 그 남자애를 조사하다가 우리 신랑이랑 연이 닿았다 그랬잖아. 그 고향 선배 그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결혼을 한 선배가 내가 이제 그 둘이 결혼할 거라는 거를 아무도 이제 두 사람이 사귀지도 않을 텐데 내가 그 물리학과 친구하고 어떤 선배가 결혼을 할 거라고 내가 예언을 했어. 다 아무도 안 믿었지. 근데 진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한동안 살았는데 이 언니한테 암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언니가 나한테는 굉장히 그 롤 모델 같은 대학교 선배 중에서 내가 학생 운동하면서 굉장히 나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되게 중요했던 선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처럼 친구의 아내지만 그리고 우리 선배지만 정말 이렇게 그 친언니처럼 지내던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이제 암을 10년 동안을 앓았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기 전 봄 정도에 그래도 이제 약간 5년 만에 완치됐다가 다시 재발을 했는데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랬는데 내가 감옥을 간 거죠. 감옥을 가서 갈 즈음에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나오고 나서 우리 제부가 죽고 20일 만에 그 언니도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암의 가장 나쁜 게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 나는 그 7월 달에 두 사람을 잃은 거야. 감옥 갔다 와가지고. 근데 감옥에 있을 때 그 언니가 맨날 편지를 썼어. 맨날 편지를 쓰면서 그 너무나 속상해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괜찮다. 나는 밤마다 그 이제 이 언니가 자기가 20몇 년 전에 싸웠던 그 시절에 수고가 어떻게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면서 편지를 보내서 내가 그러지 마라. 나는 이 감옥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 나는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으니
언니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자유롭다. 내 몸을 그들이 가두었을지 몰라도 나의 영혼이 자유로우니 언니가 너무나 속상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위로 편지를 많이 보냈었는데, 그 이제 7월에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내가 이제 마지막 가서 인사를 했는데, 이틀 전 그 이제 임종이라고 우리 친구가, 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해라, 그래서 갔어. 갔더니 이제 이미 몸이 다 차갑게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내가 그 이미 의식도 없는 환자인데 언니를 만나서 너무나 나는 행복했고, 그리고 언니와 함께 했던 내 남은 그 몇 년 동안이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정말 고맙다. 언니는 나한테 영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다시 따뜻해진 거예요. 몸이 다시 따뜻해져가지고 그날 밤을 못 넘길 거라 그랬는데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이 7월이 좀 힘들어요. 예, 7월이 좀 많이 힘든 달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는 한 6개월에서 1년을 고민해야 하나 새로 조립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여자 조카가 자기가 이제 내가 쓰던 노트북을 그러니까 뭐 한 5년 전에 쓰던 노트북을 줬는데, 애가 이제 그걸로 쓰다가 노트북에 자기가 그림이 용량이 큰데 그게 저장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데스크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내 컴퓨터였으면 뭐 6개월 동안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막 이러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주문부터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딸내미가 용돈이 없다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 10,000원, 아니 뭐 20,000원 주면 많이 준 거고 10,000원 주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는데, 우리 여자 조카가 이모 용돈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막 노란 종이가 나는 거야. 그게 내가 참 미안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우리 이제 제부의 두 번째 기일이라, 제가 이제 그날 갔다 오면 아마 이제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늦어가지고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사실 저는 내가 감옥을 갔던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해요. 후회 안 하고, 내가 감옥을 가서 나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 내 삶이 많이 변했어요. 감옥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러나, 틀이 넓어졌고, 생각하고, 이렇게 남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것도 이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감옥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막 억울하진 않아.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내가 불명예롭게 갔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난 얻은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7월이 되면, 이게 7월이 되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간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많이 힘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7월 달에 방송이 좀 후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왜 감옥 가지도 모르는 거야?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망치 부인이 감옥에 왜 갔는지도 몰라? 2012년 그 11월에 내가 문재인 선거운동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총선에 허위사실로 어느 후보를 비방했다 그러면서 나를 잡아 넣어서 법정 구속을, 그래놓고 3개월 만에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 적시 후보 비방이라고 날 풀어줬다니까. 아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되냐? 이 그지 같은 나라에. 그래서 내가 감옥 갔다 왔어요. 자, 하여튼 뭐 미안합니다.
예, 괜히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 보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쁘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 6월 말이 되면 메르스에 대한 뉴스가 사라질 거다.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관심도 사라질 거라고 막 그랬었어. 그래갖고 왜 그러냐 했더니 6월 말이 되면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고 사실 지금 메르스를 걱정하는 많은 아이들이 메르스 핑계대고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휴대폰을 뺏길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메르스에 대한 세인의 관심들이 대폭 줄어들 거라고 예언한 바가 있는데 예, 역시 6월 말이 되니까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죠. 예, 우리 딸의 주장은 메르스를 많이 걱정하면서 메르스 때문에 어떡하냐 학교를 쉬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애들이 휴대폰을 뺏겼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요? 예. 하여튼 이제 중계방 좀 들어가고 자, 그 영상 좀 찾아주실래요? 김진혁 PD의 김진혁 PD의 미니 다큐 모든 것은 대통령인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있죠. 예. 그것 좀 찾아봐 주세요. 아이고 또 오류 나네. 왜 자꾸 이렇게 오류가 날까? 이거 봐. 예. 지금 어때요? 지금 방송 잘 나오고 있습니까? 컴퓨터 내 지금 플레이어가 자꾸 오류가 나네. 자료실에 올라와 있어요. 네.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예. 여러분들 지금 막 저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냉정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추천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 미니 다큐 이거 안 되는데 이게 뉴스타파 원본이라서 이런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명분으로 이라크전을 결정하는 대통령 조지 W. 부시. 하지만 전쟁 시작 1년도 채 안 되어 밝혀진 사실.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는 없다. 그러자 오히려 화를 내는 대통령. 전쟁을 시작한 뒤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찾지 못했을 때 나보다 더 충격을 받고 화가 났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죠? 네. 사과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라크 포로들이 미군에 의해 고문 학대당하는 사진이 공개되자 2004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혐오스럽다. 가해자들은 우리 국가에 먹칠을 했다. 나는 포로 학대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어머, 딱 누구네. 자신이 전쟁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몇몇 병사에게 책임 전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꺼낸 말은 포로 수용소에서 이라크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이 겪은 굴욕에 대해 유감이다. 어머머. 피해자의 고통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은폐. 2008년 부시 대통령 임기 말에 터진 금융위기. 직장과 연금을 잃고 부패한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1인당 2,300달러의 부채를 떠안은 국민들. 그러자 금융권 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입에 쏠리는 시선. 그렇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 그렇지만 역사를 기록할 때 사람들은 월가에 대한 많은 결정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기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008년 12월 1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 10년 전 정권에게 책임 전가. 그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친 참혹한 현장. 잘 대응하고 있다는 측근의 보고만을 믿고 있다가 5일 만에 뒤늦게 나타나 감동적인 포옹을 하는 대통령.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구조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분노하는 국민들. 결국 카트리나 발생 15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선택하는 대통령. 정부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2005년 9월 13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초기 대응을 지시해야 했던 시간에 정작 대통령은 모 행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네.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들. 그런 국민들이 애초에 대통령에게 듣고 싶었던 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망쳐버렸다. 내가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다 내 책임이다. 바로 그 말을 취임 2주 만에 주저없이 한 명의 대통령. 사과의 이유.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탈세. 내가 이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납세에 있어서 평범한 시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규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셈이 됐다. 그런 내 자신이 절망스럽다. 다 내 책임이다. 2009년 2월 3일 5개 방송사 인터뷰에서 오바마 헬스케어 웹사이트의 잦은 오류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을 때도 웹사이트 문제에 대해 둘러대거나 변명하지 않겠다. 내 책임이다. 이 나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헬스케어 웹사이트를 빨리 고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13년 10월 21일. 실제로 구글과 오라클의 지원으로 5주에 걸쳐 완비되는 웹사이트.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오바마 케어 가입자와 지지자들. 그리고 대통령이 밝힌 잦은 사과의 이유.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2010년 1월 7일 디트로이트 공항 테러 미수 사건 이후 대국민 연설. 메르스 종식으로 들어가도록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란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박근혜와 삼성의료원 원장의 대화였습니다. 책임? 정말 다르죠? 네. 달라도 너무 달라. 이렇게 눈물이 나냐. 그죠? 예. 달라도 너무 달라서, 막 눈물이 나. 막 화가 나. 근데, 부시하고 너무 똑같아. 그죠? 부시가 했던 방법을, 예. 그 부시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네. 그러니까 부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박근혜가 따라했고,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너무너무 분노해서 결국 오바마를 뽑아주죠. 예, 오바마를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당선이 되는데, 그 재선한 대통령들의 임기 말 지지율은 보통 40%대라 그래요. 예. 근데 나는 정말 어느 기자의 그 표현이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오바마의 지지율이 몇 달 전까지 40%대로 떨어져서 4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오바마의 지지율이 50%대로 올라갔다는 거야. 그 50%대로 올라간 이유가, 세 가지였는데, 하여튼 흑인 교회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흑인 교회 총기 난사 사건의 추도식에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성결혼 합법화 이거를 이제 해내면서 지금 이제 오바마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서 지금 50%대를 훨씬 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와 오바마를 비교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나? 예. 박근혜와 오바마를 비교한 프레시안인가 기사가 있던데? 그 기사 좀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달라도 너무 다른 오바마와 박근혜. 예. 한번 좀 찾아서, 예. 의료보험 대부분 서민들은 반대하던데 보험비 강제로 내야 돼서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에 오바마 케어가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없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 전부 다 개인 민간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야. 민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민간보험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료가 민간인이 정말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가령 교사 연봉 5천의 교사가 한 달에 얼마를 내더라? 한 달에 하여튼 몇십만 원을 내요. 몇십만 원을 내는데 그게 할인받아서 내는 돈이었어. 이제 그런데다가 실제로 보험 가입자들이,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전체 국민의 30%밖에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국민 70%는 그 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시코라는 영화에 보면 그 손가락 두 개가 잘린 노동자가 두 개를 다 붙이려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냐면 맹장 수술하는데 막 1,000만 원이 넘는 거야. 맹장 수술하는데 막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암 치료하는데 막 억대가 치료비가 나오고 막 이러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미국이 병원비가 너무 비싼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 또 뭔 개소리야. 예.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가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그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 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치료할 때는 와갖고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거야.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의료 실태였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 미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없어가지고, 뭐, 흑인들이나, 가난한 흑인이나, 특히 이제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은 거의 보험 혜택을 못 받은 거야. 예. 보험 혜택을 못 받아, 보험을 가입도 못 했고, 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리고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뭘 했냐?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건강보험을 만들겠다. 우리나라에 김대중 대통령의 방식대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미국에 만들겠다. 그걸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케어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미국의 민간 보험사들이 공화당을 통해서 압력을 넣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오바마가 주장했던 공약이, 주요 공약이 아마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라크 전을 종식시키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오바마 케어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거 있었는데, 예, 세 번째가 이라크전 종식, 그리고 오바마 케어, 또 하나가 있었는데, 하여튼 복지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3가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총기 규제. 예. 그 총기를 규제하겠다. 이 3가지가 공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는데, 공화당에서 길들이기를 하는 거야. 첫 해부터. 첫 해에 미국이 디폴트 위기까지 갔잖아. 공화당에서 모든 그 정부의 지출을 금지시켰어.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안 시켜주고, 정부 지출을 금지시키고, 그게 그 3가지 때문이었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전쟁을 종식시키니까 무기 산업자들한테 후원금을 받는 공화당에서 철저히 반대한 거야. 총기 규제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 총기 규제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 총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 총기 규제에 대해서 이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고 있어요. 3번째가 오바마 케어였는데 그나마 그 오바마 케어를 해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의 의료보험에 다 많은 수가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 케어의 가입자 수가 엄청 늘어났어. 그러면서 지금 오바마의 지지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총기 뭐라 그러나 이제까지 이제 미국의 무기산업자들이 솔직히 이제 굉장히 옛날에 그 옛날에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남부연합에 자기네들은 아직도 남부연합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의 정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데 이게 원래 그런 건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그 KKK단이라든가 남부연합을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남부연합의 특징이 뭐냐면 인종차별을 굉장히 그 정당화하고 그걸 되게 자랑으로 여기고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올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흑인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한 백인 미친 꼴통 새끼가 남부연합기를 상징으로 걸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X자표 별이 이렇게 X자표로 되어 있는 게 남부연합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화당 측에서 재빨리 우리는 그 남부연합기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남부연합기를 내리기 운동을 벌이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그게 지금 다 미국 대선을 놓고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오바마가 그 흑인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 가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생목소리로 부르는 바람에 그래갖고 막 많은 이 흑인들이 지지를 했잖아. 근데 이제 그 남부연합기를 빨리 내리겠다 그러면서 소위 무기산업자들이 재빠른 반응을 보이는 게 이 흑인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총기 규제 여론이 더 막 확산될까봐 그거를 이제 조기 차단하느라고 막 남부연합기를 내리겠다. 이런 지금
꼴통짓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미국 대선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미국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가 떨어졌어. 왜냐하면 오바마보다 나이가 많아. 오바마보다 나이도 되게 많은데다가 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흠집내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클린턴의 루인스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연민의 정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서 뛰어나다 이러면서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클린턴하고 오바마하고 경쟁해서 오바마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클린턴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었지만 사실 그로부터 지금 벌써 8년이에요. 8년이 지났고 그 클린턴은 너무 늙었어. 힐러리는 너무 늙었고 그런데다가 그 뭐라 그러나 그동안에 서민의 편을 되게 상징해 왔는데 몇 가지 돈 문제가 또 터졌어. 돈 문제도 좀 터지고 그래서 이 힐러리의 이미지가 되게 나빠진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오바마 때문에 민주당의 인기는 높은데 힐러리에 대한 그 인기가 좀 시들한 거야. 그게 미국의 지금 대선의 뭐라 그러나 딜레마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 새롭게 떠오르는 젊은 남자가 하나 있더라고. 예. 이름은 까먹었는데 미국에 이제 이 민주당 후보군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나온 젊은 남자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젊은 남자 로 바꿔치기 하면 좋은데 그 남자에 대한 지지도가 힐러리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제 부시는 공화당이고 아니 그게 어렵구나. 미안해. 잘못했어요. 그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제 부시 이 부시가 전부 다 공화당계야. 부시 일당은 전부 다 공화당이고 그들이 소위 무기산업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을 일으키고 아들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거야. 제 부시가 또 대통령이 되면 또 전쟁을 일으키겠지. 뭔가 이제 그 IS와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난동을 피우겠지. 그래서 부시 일당이 문제의 그 무기산업자들이 뒤를 도와주는 뒤를 도와주는 애들이야. 3대 부시는 아니라는 게 뭐야? 제 부시가 공화당 후보 맞아요. 그 공화당 후보가 맞고 그래갖고 지금 제 부시가 그 얼굴이 틀려. 그 W 그 부시는 3대 부시가 아니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하고 아들 부시 지나서 그 제 부시는 부시 가문이지만 조지 부시의 아들이 아니야. 조지 부시의 아들이 아니라 그 가문이야. 그 가문인데 조지 부시하고 얼굴이 많이 틀려. 이 제 부시는 굉장히 그 스마트해 보여. 그러니까 이 조지 부시는 생긴 것부터 약간 멍청해 보였잖아. 그리고 이 조지 부시가 굉장히 젊어서 마약도 많이 하고 얘 꼴통이야. 조지 부시가 하는 짓이. 그래가지고 이 조지 부시가 미국을 망쳤다라는 게 미국인들의 기본 정서인데 제 부시는 조지 부시보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똘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옷도 서민적으로 입고 다녀. 미국의 서민 남자처럼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서민 정서를 어필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친동생이 아니라 그냥 가문으로 알고 있어요. 부시 가문에 조지 부시하고 제 부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20살 가까이 나는 것 같은데? 열 몇 살 가까이 나요, 차이가. 친동생이기는 어려워. 친동생 맞다고요? 나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사촌으로 알고 있어. 그 가문에. 부시 집안에, 부시 집안의 가문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친동생이에요? 의외네. 10살 차이 나는 친동생이야? 몰랐어. 자, 좋아. 그래, 10살 차이 나는 친동생이라고 치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시 가문은 전쟁의 가문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기 산업자들한테 후원을 받기 때문에 무슨 명분을 들어 세우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연평해전이란 영화가 유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 연평해전이란 영화가 굉장히 지금 막 우리나라 언론에서 엄청 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평해전이 벌어진 원인을 알아야 돼. 연평해전이 벌어진 원인이 뭘까요?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어? 바로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때문이야. 무슨 얘기냐면 원래 2000년에 그 6.15 정상회담을 하고 6.15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한반도 비핵화와 그 그러니까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노력을 하기로 김대중, 김정일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평화 모드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시가 2001년에 대통령이 돼. 그러면서 2000년인가 2001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못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하고 뭐 중국, 러시아 이쪽에서 같이 그 풀어달라.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풀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개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련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중공이 중국으로 변한 것도 전부 개방 정책 때문이었다. 경제 교류가 벌어지면 그래서 경제 교류로 이 시장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보게 되면 그 중국도 소련도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우리가 자본주의를 가지고 들어가서 개혁 개방을 하다 보면 그 북한의 체제가 바뀔 거다. 그게 이제 우리 남한의 주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조지 부시가 부정을 한 거예요. 거부를 하면서 계속 북한은 악의 축이다. 그러면서 경제 봉쇄를 계속한 거야.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경제 봉쇄를 풀어달라고 세계인이 보는 월드컵 그 기간에 북한이 시위를 한 거예요. 그게 연평해전이야. 알아? 그러니까 뭐 부시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그 뭐라 그러나 제 부시가 뭐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씨발놈들아 뻥까지 말라고. 그 W 부시 때문에 연평해전이 일어났어. 연평해전에 희생된 사람들 부시 때문이야. 그거 알고 얘기하라고. 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지 몰랐어요. 예. 네네네. 네. 뭐 불만이야? 블랙 풀린 게 불만이야? 블랙 풀려서 불만이야? 그래서 이게 이 연평해전하고 이 그 부시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누구냐? 김영삼 때였나? 그 걸프전이 언제였니? 아버지 부시 때 그 걸프전을 일으킨단 말이야. 결국 그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중동에서 많은 국가의 정상들을 불러 모아놓고 뭘 보여줬냐? 소련의 미사일을 그러니까 러시아 미사일을 미국의 미사일이 추격해서 격추시킬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걸프전에서 이제 그 미사일 파리를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미사일을 보니까 요격률이 10%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미사일을 쏘면 그걸 미국 미사일이 쫓아가가지고 박살낸다 이러면서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쫓아가서 맞추질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미사일을 아무도 안 산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다 산 거 아니야, 김영삼 때. 김영삼 때 전 세계에서 사지 않는 그 미사일을 우리가 사갖고 왔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부시 때 그 김영삼이 그 북한의 김일성하고 대화를 요청했잖아. 대화를 요청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었어. 그런데 그 7월 말에 갑자기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근데 김영삼이 계속해서 북한을 개방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방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요. 그래갖고 남북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된 게 김영삼 때야. 그래서 김영삼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요. 남북 경제협력 기금으로.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돈이 그 김영삼 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 부시 때문에 우리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됐고,
뭐라 그러나 소파 협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 그 시간이 지나갔던 그런 게 김영삼 때 문제였어요. 남북 평화 통일할 수 있는 때를 그 부시 일가 때문에 매번 기회를 놓친 거야. 김대중 때, 그래,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지나서 김대중 때 소위 6.15 공동선언을 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그 일정이 나와. 그 구상이 나와. 그 구상을 노무현이 소위 6개 나라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육자회담이라는 거를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북한, 그 다음에 남한, 그리고 일본, 미국 이 6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육자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한반도를 비핵화 진해로 만든 다음에 이 남북 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 서해 바다 늘 그 연평해전이나 서해 교전으로 그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서해 앞바다를 공존의 바다,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라고 약속을 했던 게 2007년 14선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14선언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효화해버린 거야. 그래서 금강산에서 박광자 씨가 죽고, 이제 난리가 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남북 관계가 계속 나빠졌잖아.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공화당, 우리나라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얘네들이 같은 편이야. 그래서 부시가 했던 짓을 박근혜가 따라한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부시가 했던 짓을 박근혜가 그대로 따라하잖아. 남 탓하고 지가 화내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남 탓하고 부하 탓하고 그러면서 막 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그게 미국의 공화당과 우리나라의 새누리당이 통한다는 얘기야. 옛날에 이명박이 미국 가가지고 계속 누구하고만 친했느냐? 공화당 사람들하고만 친했어. 그래가지고 이명박의 별명이 뭐였어요? 공화당 리. 이명박의 별명이 공화당 리였어. 그만큼 근데 이명박 시대 대통령은 미국의 오바마야. 오바마 민주당이 대통령이고 여당인데 공화당 리라고 불릴 만큼 외교적으로 실패를 한 거예요. 미국의 실질적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하고 관계를 못 풀고 계속 공화당에만 질질 끌려다녔다고 이명박 때. 그러니까 이제 되게 문제가 생겼고 박근혜는 부시의 행동을 그대로 지금 따라했다는 게 지금 들통이 난 거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공화당을 더 원해요. 왜냐? 공화당이 되면 전쟁 분위기를 강화하고 전쟁 분위기를 강화하면 북한에 대한 공포를 팔아서 지금 새누리당이 집권하기 더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지금 인터넷상으로 이 제프씨를 띄우는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이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 힐러리를 욕하는 놈들이 많을 거야. 그래야 지네들이 유리하거든.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에게는 공화당이 대통령이 돼야 유리해요. 공화당이 집권을 해야 전쟁을 또 하고 세계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그러면 지네들이 공안 통치를 하기에 더 유리하거든. 그런 거야. 그런 흐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국 그 대선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에 나는 힐러리 클린턴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봐. 왜냐하면 제프 씨가 굉장히 그 젊고 활력이 있어. 그리고 되게 똘똘하고. 그러니까 조지 부시하고 달라. 조지 부시는 진짜 꼴통에 멍청했단 말이야. TV 토론도 잘 못하고 걔는 진짜 꼴통이었어. 근데 제프 씨는 꽤 똘똘해요. 그리고 젊은 남자야. 그러니까는 이 힐러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이미지에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제프 씨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이기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 아무리 오바마가 지금 점수를 따놔도 힐러리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난 좀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미국의 민주당 쪽 젊은 남자한테 자리를 내주는 게 차라리 양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쉽지 않겠죠? 자, 드디어 또 이관왕 됐어요.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급 까지. 예. 근데 누가 쫓겨났다고? 몇 명 강타도 안 했는데 왜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야? 이 새끼들 막 한 놈이 쫓겨나고 계속 신고했나 보지? 하여튼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 정세를 읽고 있어야 돼요. 예. 국제 정세를 분명히 읽고 있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이제 박근혜나 새누리당이나 국민을 속여 넘기기가 쉬웠어. 인터넷이 없을 때는요. 예. 그 내가 중계방도 보고 있어. 중계방도 보고 있으니까 잠깐만. 옛날에 뭐 김영삼 때까지는 뭐 외신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외국 언론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 뭐 김영삼을 막 칭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다 믿어졌어.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했던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영삼 때 외국으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조기 유학이 김영삼 때부터 활성화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국제사회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돼, 김영삼 때부터. 그런 다음에 김대중 때 인터넷이 깔리는 거야. 그래서 그 미국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 제외 한인들, 그리고 인터넷, 이게 결합이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메이저 언론에서 KBS, MBC, SBS, 뭐 그다음에 뭐 채널암, 북조선 TV 뭐 이런 데에서 조작을 못 하는 거야. 외신 조작을 못 해. 그냥 실시간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속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도 뭘 알아야 되냐면 국제 정세를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 두 개의 정당이 주로 양당제 전통에 따라서 이제까지 10년씩, 그러니까 8년씩이죠. 그 권력을 나누어서 맡아온 거야. 자, 그러면 이 공화당의 특징이 뭐다? 예, 공화당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무기산업자들이 후원금을 대선 자금을 대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조지 부시, 제 부시 전부 다 일단 집권하면 전쟁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야. 무기를 팔으려면 공포 분위기를 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계가 불안정해질 거라고. 그게 이제 공화당과 제 부시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민주당에 있는 이제 민주당 쪽에 대통령 후보들은 누가 있었냐면 옛날에 지미 카터가 박정희를 개무시하고, 지미 카터가 처음 온 날 박정희가 초대했는데 안 만나줬잖아. 안 만나고 그 다음에 떠나기 전에 되게 박정희는 공식적으로 자기를 만나주길 바랬는데 이 지미 카터가 박정희를 무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군 부대에서 막 조깅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부들부들 떨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 그 가기 전에 잠깐 형식적으로만 만나주고, 예, 그랬던 사람이 이제 지미 카터. 그게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을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했던 클린턴. 힐러리 남편. 르인스키한테 꼬임을 다 받아가지고 사고 쳤던 클린턴이 김대중을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 했잖아. 그 클린턴도 민주당이야. 그 다음에 카터,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도 민주당이야. 그 모두 더 앞에 나가서 누가 있어? 케네디도 민주당이야. 그 미국의 대통령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가 북한 문제, 북한과 미국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게 된 건데, 이 케네디가 왜 그 JFK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JFK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이 CIA에서 케네디를 죽였다. 그런 어떤 뉘앙스로 만들어진 영화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존 F 케네디의 죽음에 왜 CIA가 개입했다라고 미국인들을 믿을까? 그게 궁금했잖아. 알고 보니까 그 케네디의 죽음은 베트남전과 관계되어 있어요. 케네디의 죽음은 베트남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미국은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을 하면서 무기 사업자들이 떼돈을 번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전쟁의 맛을 느낀 거지. 그래가지고 한국 전쟁 때 2차 대전에 만들었던 무기를 이 한반도에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한반도에다 다 쏟아부으면서 그 비용을 연합군이 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뭐라 그러나 재고 무기를 연합군이 돈을 내서 한국에다 다 쏟아부었으니까 미국의 무기산업자들은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돈을 벌었어.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 이 미국 무기산업자들이 전쟁에 홀리게 된 거야. 전쟁 건수를 기다리게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 60년대 초반에
그 미국에서 이제 베트공이 베트남을 침공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베트공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이제 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베트남이 상황이 어렵다. 공산화 될 것 같으니까 미군을 전격 투입해야 된다. 그게 이제 미국의 공화당의 주장이었어. 근데 케네디가 미군을 보내긴 보내되 전면 개입을 안 한 거예요. 전쟁에 개입을 안 하고 감시자로만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미군을 보냈지만 미군이 베트남전에 전면전으로 투입을 안 되니까 그만큼 무기 소진이 안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케네디가 죽어. 케네디가 죽고 그 다음에 윌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통킹만 사건이 케네디 죽은 다음에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통킹만에서 베트공이 미군의 함정을 공격했다. 그래서 사상자가 났다. 그래갖고 막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요구하면서 이 복수를 하러 가야 된다면서 전면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통킹만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져요. 그 통킹만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거야. 그게 베트남 전쟁이야. 케네디의 죽음은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기 산업자들이 죽인 거다라는 게 이제 이 배경이라는 거죠. 그 케네디 죽음에 대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이야.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더라 이거지. 케네디가 죽고 갑자기 임기를 시작해서 3년째 되는 애 갑자기 저격을 당했는데 케네디의 죽음에 한 사람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총에 날아온 방향 이런 게 이제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쐈다.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미국의 JFK를 만든 사람들의 주장은. 하여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베트남 전쟁이 쉽게 안 끝났어요. 그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최초로 진전쟁으로 기록이 돼. 베트남전을 7년인가 8년 거의 10년 가까이 전쟁을 했는데 결국 철수해 미군이. 베트공에게 물론 지고 철수하는 거야. 물론 그때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분 미국의 히피 문화 알죠? 히피 문화 들어봤지? 그 히피족이 누구냐면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했던 젊은이들이야.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던 젊은이들을 히피족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래갖고 굉장히 자유주의,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자유주의자들이 베트남 전쟁 종식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했고, 그래서 결국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패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트남은 나중에 결국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되잖아.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시장경제 국가로 스스로 변화돼 버린 거지. 근데 어쨌거나 이제 미국의 그 정당하고 이 전쟁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화당 쪽은 언제나 전쟁을 일으켜. 그리고 그 전쟁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데 그러면서 그 전쟁 비용이 없다고 그러면서 복지기금이나 이런 걸 줄이려고 그러는 게 그게 이제 공화당 쪽 정책.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복지 정책을 늘리고 가령 오바마 케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 정책을 늘리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정책들이고 민주당의 정책들이고 전쟁을 하고 복지 비용을 축소하는 게 공화당의 오래된 공약이고.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일부러 미국의 사실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혜성처럼 나타났어.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더 유리했었어. 오바마 말고 누구였더라? 힐러리 말고. 좀 나이 든 남자가 있었어. 나이 든 남자가 있었는데, 오바마가 이긴 거야. 원래 이 오바마가 흑인 출신이고, 캐리였나, 엘고였나. 잘 모르겠다. 하여튼, 오바마보다 나이 많은 남자가 있었는데, 오바마가 혜성처럼 나타나갖고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바마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될 때, 45이었나? 46이었나? 오바마가 40대 미국 대통령이 돼. 그래서 케네디 다음으로 젊은 대통령이 갈 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오바마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거야.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 전에까지는 오바마를 아무도 몰랐는데
그 대통령 때 갑자기 떠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힐러리 말고 그 젊은 하원 의원인가 상원 의원이 있어. 걔를 띄워줬으면 되는데 미디어에서 철저히 안 띄워주는 거야. 얼굴도 안 보여줘. 계속해서 미국의 미국의 언론들이 계속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 힐러리하고 제프씨를 보여줘. 근데 힐러리는 그 미국의 언론에 노출된 힐러리는 굉장히 늙은 여자로 보여. 굉장히 늙은 여자로 보이고 늙고 막 부시시한 여자로 보이고 제프씨는 굉장히 서민적이고 스마트한 남자로 보이는 거야. 미국의 언론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미국의 언론이 일부러 힐러리만으로만 몰아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사실 젊은 남자가 대안인데 그 젊은 대안은 안 띄워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허경영 띄우듯이 미국의 공화당 쪽에 꼴통 후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민주당에 힐러리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막 띄우려고 그러면 이 공화당의 꼴통을 띄우는 거야. 제프씨 말고 꼴통이 하나 있어요. 막 이상한 공약을 주장하는 허경영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걔를 막 띄워. 그래서 다른 후보에 대한 관심을 끈등 못하게 하는 거야. 미디어가 그래. 그러니까 미국의 미디어가 내가 볼 때 미국의 주요 미디어들이 소위 그런 성향이 강해.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이 미국의 이거 봐. 그 꼴통 이름은 안 해? 미국의 꼴통 이름은 알고 그 힐러리의 경쟁자는 몰라?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미국의 힐러리의 경쟁자가 될 만한 젊고 유능한 젊은 의원 이름은 우리가 몰라. 언론에도 잘 안 나와. 마틴 오말린가? 그리고 트럼프가 공화당 꼴통이지? 이게 모르는 거야. 언론에서요. 공화당 꼴통 뉴스는 나와도 힐러리를 대체할 만한 젊은 상원 의원은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이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일부러 이 미국의 이 케이블 언론들도요. 결국 이 케이블 언론들이 돈으로 광고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하냐. 성폭력 범죄자 공개 수배 사진에 오바마 사진을 걸어놓고 일부러 그러니까 미국의 그 케이블 방송들이 일부러 성폭력 범죄자라고 공개 수배한다고 그래놓고 그러면서 오바마 사진을 일부러 5초인가 6초 동안 노출시킨 거야. 5초에서 6초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언론에서. 일부러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오바마와 힐러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힐러리가 침대를 피투성이를 만들었다는 둥 그런 얘기를 계속 퍼뜨리면서 민주당의 대선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에서 민주당을 떨어뜨리려고 전 세계에서 작전 중에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거의 같아요. 흐름이 거의 같고 술수가 다 비슷해. 술수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들의 흐름을.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배 총리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어? 매번 되는 게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사를 장악하고 그 가장 자극적이고 시청률을 많이 받는 케이블을 장악해서 그 아주 자극적인 방송을 틀어주면서 밑으로 자막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렇게 이 꼴통 권력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지금 전 세계에 사실은 좀 나는 오바마하고 메르켈을 제외하고 전 세계의 그 지도자들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 프랑스의 사르코지도 꼴통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배 총리도 꼴통이고 스페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꼴통이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터키도 지금 독재자야. 기자들 막 감금하고 감옥에 막 잡아놓고 있어.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요. 이렇게 꼴통들이 집권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꼴통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미디어야, 미디어. 언론들이 그렇게 했어. 잠깐만요. 우리 똥 싸고 있는 어린 벗을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이 꼴통 독재자들이 집권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메이저 언론, 그러니까 소위 시청률을 많이 확보한,
시청률을 많이 확보하고 영향력 있는 언론사들을 재벌들이 거기에다 광고비를 내요. 재벌들이 광고비를 내면서 그 재벌들이 광고를 넣을 때 조건이 뭐냐 하면 소위 꼴통을 띄우는 거야. 그러면 왜 꼴통 독재자를 띄우느냐? 이 꼴통 독재자를 띄워놓으면 뭐만 하면 돼? 그 꼴통 독재자 한 입에만 쳐넣으면 되는 거야. 꼴통 독재자한테 한 입에만 쳐넣어주면 나머지 이 온 나라의 경제를 재벌들이 지들 멋대로 해도 꼴통 독재자는 침묵한다는 거지. 재벌 중심의 정책을 펴주는 거거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탈세, 부자들의 부패, 대기업의 그 중소기업 착취 이런 걸 다 눈 감고 그런 규제를 막 완화하라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일부러 그 미디어들이 그렇게 꼴통을 띄워서 꼴통들이 대통령이나 최고 행정부 수반이 되면 걔네들한테 이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진정해. 왜? 독재자도 사실 굉장히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 가능한 독재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왜 하나같이 사르코지나 배총리나 푸틴이나 터키 스페인처럼 왜 다 꼴통들일까? 왜 그 꼴통들이 독재를 할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꼴통성, 그게 미디어들이 그들을 조정하기 쉽기 때문이야.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꼴통 기질이 있었잖아. 사고를 자꾸 치고 비판거리를 계속 만들잖아. 그 비판거리를 계속 갖고 있는 애를 일부러 띄우는 거라고. 왜? 그래서 꼴통짓을 했을 때 그걸로 막 두들겨 패갖고 길을 잡는 거야. 가령 자기도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박근혜나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서민을 위해서 뭔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볼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모든 언론이 다 같이 박근혜나 이명박을 막 까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위축돼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걸 못하거나, 사실은 뭐 이제까지 박근혜 이명박이 그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서 깠냐? 그건 아니고 재벌들한테 돈을 더 요구한다든가, 재벌들한테 돈 좀 더 내나 뭐 이렇게 한다든가, 재벌들에게 뭔가 이렇게 바치길 원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까대는 거야. 그래서 등신 만드는. 그러니까 꼴통 독재자가 그 미디어 권력이 조정하기 쉬운 거죠. 이 꼴통 독재자들이 미디어 권력이 그 조정하기 쉬운 존재들인 거야. 그래서 각 나라에서 꼴통 독재자들을 세우는 거라고 나는 봐.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아니 솔직히 뭐 진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고도로 숨길 수 있는 그런 그쪽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걔네들을 대통령을 안 시키고 흠이 많은 전과 14범, 이명박은 대통령이 될 때 전과 14범이라는 간판 달고 시작한 애야. 그러니 모든 문제를 국민들이 뻑하면 사기꾼이라고 욕할 수 있었잖아. 박근혜도 마찬가지야.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 조선일보에서 7시간 얘기하면서 7시간 동안 정윤회를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만났다는 풍문이 있다, 그런 기사를 쓰잖아. 그래서 완전히 조롱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메이저 언론이 소위 그 독재자들을 길들이는 거야. 조정하는 거지. 예. 똑똑하면 쉽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들 말 안 듣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 나쁘고 욕심 많고 꼴통인 애들, 그리고 흠이 많은 애들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언론에서요, 정기적으로 확 문제를 띄워.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망신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자르진 않아. 그게 그 이유야. 그게 완전히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개망신을 주겠어, 이러면서 그 길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히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겨가는 거야. 자기의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미디어 권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미디어 권력에 돈을 내는 애들이 누구냐? 무기사업자들이야. 무기사업자들이 소위 그런 주요 메이저 언론들의 주요 그 주주야. 그거 언제 알았냐 하면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그 가자지구 습격 사건이 있었잖아. 그 가자지구에 거의 그냥 정말 무장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이 있는 그 가자지구에
그 이스라엘에서 포격을 했어요. 폭격을. 어마어마한 폭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난 사고가 있었어. 그런데 그 사고를 보도를 안 하는 거야, 주요 언론들이.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기자가 어느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가자 지구의 폭격 장면을 구경하는 걸 사진을 찍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진 제목이 뭐였냐면 하여튼 굉장히 공포스러운 더할 수 없이 공포스러운 사진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라는 이름으로 그 기자가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가자지구 폭격을 막 깔깔거리면서 보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자기 트위터에 올렸단 말이야. 그 언론사에 냈어. 어떻게 됐냐? 그 언론사에서 그 기자가 잘렸어요. 그 언론사에서 기자가 잘리고 그가 악마를 보았다라고 했던 그 사진을 전 세계 메이저 언론이 아무도 실어주지 않았어. 그게 뭐겠어. 그리고 이제 이 무기산업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유태인이야. 유태인 자본이 소위 그 무기산업자들의 최대 주주이고 그들이 미디어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미디어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걸 갖다가 마치 굉장히 신비스럽고 신화적인 존재로 그럴싸하게 말을 지어낸 게 프리메이슨 이야기야. 결국은 이제 이 유대인 자본인 거지. 프리메이슨 이야기는 왜 나왔냐 하면 유대인 자본의 존재가 이미 80년대 90년대에 다 알려졌어. 그래갖고 이제 이 유태인 자본, 무기 자본에 대한 비판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로 더 씌운 거야. 신비로운 이야기로 더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프리메이슨 이야기야. 그래갖고 신화적인 존재의 이야기로 신화적인 존재들인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소리라고. 그거 다 개소리고 유럽에서 그 고리대금으로 돈을 번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를 해서 거기서 무기산업의 그 대주주가 되고 전 세계를 공포 분위기로 유도하면서 전쟁과 공포의 분위기를 유지해서 지네 장사해 먹는 거야. 그게 이 메이저 언론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IS 내가 볼 때 지금 이제 내일이 7월 4일이잖아요. 지금 은근히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 뭐냐 하면 그런 유태인 자본가들이 중심이 된 세계에서 제일 부자 금융 자본들이 모이는 거야. 금융 자본가들이 모이는 회의가 그 다보스 포럼이야. 굉장히 내용이 멋있어 보이잖아. 평화적으로 보이고 뭔가 그것들이 바로 세계 무역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약소국 가난한 나라들을 등쳐먹고 그런 짓 하는 애들이 그 다보스 포럼이에요. 그러면서 각 나라에 나는 내가 제일 웃겼던 게 그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였나? 뭐 그랬을 때 그 무슨 스탠다드 앤 푸어스인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였나? 무슨 이 증권가에서 그 주식 평가하고 그랬던 회사가 있어. 걔네들이 신용 등급을 내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내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 그런데 그 소위 주식평가라는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하고 그 몇몇 신용평가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대거 낮춰가지고 그 수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줬단 말이야. 그게 왜냐?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었던 거죠, 노무현이. 예.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었던 거야. 왜냐하면, 이 노무현이 지네들하고 이렇게 협작을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노무현도 맨 처음에는 신자유주의로 시작했어요. 그 김근태 같은 사람이 지금 당신의 정책은 신자유주의다. 그 신자유주의는 서민의 경제를 망친다. 빈부격차를 극대화하고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라고 막 설득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팀이 비웃었어요. 사람이 너무 순진하다 그러면서 막 비웃었다니까. 신자유주의가 무조건 옳다 그랬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4년까지만 하더라도 재벌의 파이를 키워야 나눠 먹을 몫이 커진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어. 그런데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바뀐 거야. 자기가 1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대통령을 했어.
그리고 재벌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키워줬어. 그런데 재벌을 아무리 키워도 재벌들이 그 돈을 벌어서 나눠주지 않는 걸 2005년에 노무현이 안 거예요. 그래갖고 노무현이 재벌들한테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좀 나눠 먹자.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2005년부터 노무현을 빨갱이라고. 그때 이건희가 막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언론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선진국인데 정치만 후진국이다. 그러면서 분배를 얘기했다고. 이게 무슨 빨갱이 나라도 아니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어디서 분배를 얘기하냐. 그게 2005년경에 있었던 일이야.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2년을 자기 임기에 40%를 지냈는데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아버린 거야. 깨닫고 재벌들에게 야 같이 좀 살자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재벌들이 그때부터 노무현 죽이기로 가요. 그때부터 노무현 죽이기로 가면서 각종 알바들을 띄워가지고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는 걸로 도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다 노무현이 잘못한 것처럼 노무현을 희화화하고 비하하고 그게 그때 시작된 거야. 2006년 7년. 예,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분배를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욕하고 막 그랬었어. 그게 다 연관되는 이야기라는 거.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그 주식 그 증권회사 얘기는 왜냐? 결국은 주식 평가하는 회사가 국가 권력을 평가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그 돈이 권력을 지배하는, 돈이 정치 권력을 지배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예예요. 그래서 세계는 지금 대자본이, 그러니까 세계 금융자본, 유태인과 무기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이, 여기서 금융자본이란 말을 왜 자꾸 표현을 하냐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자본이라는 말은 공장을 짓고, 공장의 노동자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그게 자본가였어. 그런데 이 금융자본 새끼들은 공장을 짓지 않아. 여러분 그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줄리아 로버츠의 데뷔작이기도 했지. 데뷔작이라기보다 스타덤에 오르게 한 영화예요. 거기 보면 리처드 기어가 한 일이 뭐냐면 M&A 기업 인수합병을 하러 다니는 놈이야. 기업 인수합병을 하러 다니는 게 그 리처드 기어야. 그 리처드 기어한테 줄리아 로버츠라는 창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제까지 뭘 하나도 만들어 본 적 없죠? 그 얘기가 뭐냐? 이 리처드 기어의 일, 즉 M&A를 하는 이 금융자본은 기업을 그러니까 기업을 이제 기업을 망하게 일단. 그 다음에 완전히 궁지에 몰린 기업을 딱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령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소업체들 있잖아. 하청기업 전부 도산시켜. 그래서 실업자를 대거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 최고에서 이윤을 관리하는 회사 있잖아. 그런 것만 지네가 먹어. 거기 대주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공장을 없애고 금융 이익만 추구하는 거야. 돈 놓고 돈 먹기. 그게 M&A예요. 인수합병이라는 거를 우리도 옛날에 IMF 때 많이 들어봤잖아. 98년 이후에. 그 인수합병이라는 게 그런 거야.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나쁜 거예요. 이 M&A 하는 놈들이 세상을, 각 나라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이냐. 일단 어떤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든가 이랬고 수출을 어렵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 그래갖고 몇 개 기업들이 대거 도산을 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잖아. 그럴 때 외환을 갖고 장난을 쳐.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IMF를 신청하게 해. 그 다음에 IMF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중소기업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야. 중소기업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먹이사슬의 제일 위에 있는 금융이용만 딱 알맹이를 따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라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비정상적인 체제의 노동구조를 심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거야. 우리나라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노무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대중 때 IMF를 빨리 속히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나라 경제를 정상화시켰어. 김대중 때 정상화돼. 노무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최고점을 찍어. 그래서 무역 규모 11위까지 가잖아. 그런데 그때 이 무역 규모가 11위까지 갔을 때 보니까
무역 규모가 11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서민들이 가난해. 그래서 보니까 전부 비정규직이야. 이 비정규직이 언제 생겼냐? IMF 때 생긴 거야. IMF 때 IMF를 일으켜서 나라가 망했다. 극단적 위기의식을 주고 그래서 원래 평생 직장, 고용보장 그게 원래 헌법에 있단 말이야. 평생 직장 고용보장이라는 게 당연한 노동 문화였는데 IMF라는 극단적 상황을 일으켜서 그 구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번에 지금 하나케미칼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사고가 터져갖고 지금 6명이 죽었어. 6명이 죽고 뭐 11명이 작업했는데 6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모두 비정규직이야.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 근데 사실 오늘 했던 작업이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에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폐수, 화학 폐수를 모아놓은 폐기물 처리 탱크를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위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용량을 늘리는 일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산업 폐수에서는 뭐가 나오냐? 아주 독한 가스가 나와. 근데 이 가스가 인화성 가스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런 인화성 가스가 나오는 그런 화합물이 들어있는 데서 작업을 할 때는 철저히 훈련된 조심하는 그러니까 조심할 수 있는 전문가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제대로 정보 제공 안 하고 허술한 안전 상태에서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하나나 이 다 대기업이잖아. 이런 대기업들이요. 산업재해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유가 뭔 줄 알아? 어려운 일은 다 하청업체를 주고 하청업체는 현대나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오늘 사고 하나케미칼에서 났지. 그러나 이건 하나케미칼 사고라고 안 해. 하나케미칼에 산재율에 안 들어가. 하청업체 산재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케미칼에 산재율이 안 들어가는 거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야.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위험한 일을 절반의 돈을 주고 하청업체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하청업체는 산재율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하청업체는 전부 다 계약직이야. 그래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 받아.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이 사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지난번에 독일에서 비행기 사고 있었잖아요. 그 독일의 비행기 사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여객선 사고도 터지고 있잖아. 여객선이나 비행기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도 비정규직하고 연관되어 있어. 세계에서 사실 옛날에는요. 불과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80년대에 선장을 했잖아. 그러면 가령 뭐 이런 유조선이라가 톤수 큰 유조선의 선장이면 연봉이 10억이었어. 어마어마하게 큰 유조선 몇십 톤짜리 몇천 톤짜리 유조선의 선장 정도 되면 그 선장의 연봉이 10억이었어요. 연봉 1년에 10억이었다니까? 그리고 항해사들이라든가 이런 조타수들이 굉장히 고급 직업이었어. 그래서 정말 몇 억씩 벌었다니까 걔네들도 최소 1억 정도를 벌었어. 1억, 2억. 처음에 한 애들이 8, 9천 받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쌓이면 이 경륜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몇 억씩 벌었었어. 그게 굉장히 고급 인력이었는데 지금은 항해사라든가 선장이라든가 전부 비정규직이야. 그래갖고 무슨 3, 4천만 원 주고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3, 4천만 원 받으면서 승객의 안전에 관심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세월호도 그랬잖아. 세월호 사건의 선장이요. 비정규직이었어요. 그 연봉이 5천이 안 되는 비정규직이었고 그 다음에 승무원들 도망갔다고 막 욕했잖아. 근데 실제로 지금 감옥을 살고 있는 승무원들이 승무원이 아니야. 정식 승무원은 계약을 해야 되잖아. 감옥 살고 있는 승무원 중에는 그날 한번 타본 거야. 그날 한번 타봐서 얘가 일을 잘하면 3일 뒤에 정식 계약을 하기로 한 거야. 계약도 하기 전에 수습 선원들이 탄 거야. 근데 지금 그 수습 선원들은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선원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 선원들을 지금 감옥에 가둬둔 거야. 기가 막히죠. 비행기 사고도 마찬가지야.
지금 비행기 사고들도 이 그 파일럿들에 대한 그러니까 파일럿가 뭐라 그러나 요즘에 저가 항공들이 유행하잖아. 저가 항공들이 유행하는데 저가 항공의 그 기장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이 승무원들에게 제값을 안 주는 거야. 당연히 값이 싸니까 그 메이저 항공사가 아니면 저가 항공의 승무원들은 돈을 60%나 50%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지. 뭔가 그 메이저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메이저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가 항공사에서 그렇게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승무원만 그러겠어? 승무원보다 더 중요한 정비가 안 된 거야. 정비가 안 되는 게 사실 그 항공 정비사가요. 그거 내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공 정비사라면 연봉이 굉장히 높았어.